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와우! 자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아시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도전 골든벨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도전 골든벨에서 잘 나오는 문제는 우리 역사상 최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이 바로 그 최초 밭입니다. 아주 그 문제 밭이 여기에 다 왕창 모여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도전 골든벨 어디까지 가실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저와 함께 그 퀴즈 여행 출발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첫 번째 문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무엇일까요? 뭐야, 처음부터 바뀌면 어떡해. 네, 바로 여기 좀 있잖아요, 여기. 한성순보라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문화파트,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화파트를 지금 공부할 텐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덩어리, 그 주머니가 있어요. 시기별 주머니. 그러니까 1876년 개항하고 갑신정변, 벌어졌던 1884년 요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문화적 산물들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부터 갑오개혁 1894년 그 10년 사이 있었던 문화적 현상들 요거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주머니 속에 쏙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특히 광무개혁 시기 있었던 문화적 현상들 여기다 쏙쏙쏙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구한말이라 그래요. 구한말이란 1904년 러일전쟁 그 이후부터 1910년 우리가 망할 때까지 그 시기를 구한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시기에 있었던 문화적 현상 쏙쏙쏙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 주머니에 쏙쏙쏙 집어넣는 거 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큰 주머니를 만든다면 이 개화기, 즉 갑오개혁,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갑오개혁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대한제국기 두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구한말 세 번째 덩어리, 뭐 요렇게 더 큰 덩어리로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연도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지만 연도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문제는 안 낸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연도를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학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느 시기에 이게 만들어졌어. 좀만 더 들어간다면 이 시기에 이런 문화가 왜 나왔어? 라는 것까지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항 직후 바로 이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나옵니다. 자, 이 한성순보 그냥 개항 직후에 이 한성순보 최초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게 왜 이 당시에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개화파들이 지금 개화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화를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를 알릴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리는데 그 당시 가장 적절한 방식은 뭐냐면 유튜브. 유튜브야? 네, 유튜브는 요즘이고요. 요즘 뭐 이런 걸 알리는 방법 너 미쳤나 봐. 신문이겠죠, 신문. 그 당시에 최초의 신문. 그래서 이런 신문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유튜브는 아니고 그건 요즘이고 이 당시에 그랬다니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신문을 만들 필요가 있더라. 최초의 신문이 나온 이유입니다. 근데 이때는 여전히 순한문, 한문 신문이었어요. 한문으로 쓴 신문이었고 이 한성순보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를 알리는, 즉 관에서 알리는 관보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개화파들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화파들이 주도해서 이런 신문을 제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성순보를 처음으로 찍어낸 곳은 어디냐? 이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인데요. 이 한성순보를 발간한 곳은 어디일까요? 자, 이렇게 이제 골든벨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디냐면요, 문자를 박는 곳이에요. 문자를 박는 곳.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되는데, 네, 박는 곳. 어디? 문자를. 네, 그래서 방문국. 네, 쉽죠? 네, 그래서 방문국.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다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런 어떤 신문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이 과정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우리 배웠죠. 갑신정변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이 벌어지니까 왜냐면 이 개화파가 일으켰던 사건이잖아요. 급진 개화파가. 그죠? 이러면서 이 갑신정변과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근대적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자, 특히 이 앞에 있었던 한성순보, 특히 급진개화파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이게 터졌어. 그럼 이 신문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문 닫겠죠. 그죠? 그래서 문 닫고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또 그래도 신문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죠?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갑신정변이 진압하고 나서 바로 이 동도서기, 여전히 개화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주로 온건개화파가 주도하는 모습이겠죠. 급진개화파는 이미 다 축출됐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신문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한성주보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주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순보라고 하면 이게 열흘마다 한 번 나오는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걸 순보. 주보. 주는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 할 때 주자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 나오는 걸 주보. 그럼 매일 나오는 건 뭘까요? 일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 주보, 순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주보가 나오는데 이 한성주보의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그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신문이 바로 이 한성주보였다. 이때부터 여러분 그 자본주의의 욕망을 이제부터 알려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고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광고를 보는 순간까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광고를 보는 순간 이거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사야 될 것 같은, 소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광고 아닙니까? 그죠? 그죠? 특히 광고의 천병, 홈쇼핑. 이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홈쇼핑을 보고 있느라면 저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네. 어제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걸 보는 순간 필요해. 기가 막혀. 이런 느낌들을 준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출발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비의 욕망, 그 욕망의 어떤 첫 출발점을 불러일으켰던 그 신문이 바로 이 한성주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제 1894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1894년 하면 동학농민운동도 벌어지고 청일전쟁도 벌어지고 갑오개혁도 일어나고 엄청난 격변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고종이 자신이 홀로 서게 되면서 정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었습니다. 그죠? 예, 러시아 공산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건 뭐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최초의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더라. 그 시민단체가 무엇이었다? 바로 독립협회였다. 근데 이 독립협회를 결성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 나단하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독립신문 하면 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 서재필 뭐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네, 서재필 이런 인물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독립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독립신문의 특징은 뭐냐면 영문이에요. 영문. 영문도 있고요. 영문도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외국인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에서 만든 신문이 바로 이 독립신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신문이 나오는데요. 어떤 신문이 나오냐면 이 대한제국기가 되면서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뭐였냐면 바로 대한제국기는 여러분 누가 주권자죠? 황제죠, 황제. 그죠? 그 황과 제, 황제의 앞글자를 따와서 만든 신문입니다. 어떤 신문이냐면 먼저 제국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제국신문. 자, 이 제국신문의 특징은요. 이게 순한글이에요. 순한글. 순한글이고 그리고 쉽단 말이죠. 읽기가.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신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신문이 있냐면 황성신문이 있어요. 황성신문. 황성신문. 요거는 이제 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생들이 주 독자층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앞글자를 보면 여러분들 딱 느낌 오죠? 아하, 황제. 황제 시대, 즉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황성신문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황성신문 하면 바로 을사늑약 때 이 을사늑약에 반발하면서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을 썼던 장전이 썼던 그 유명한 신문이 바로 이 황성신문이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04년 하면 여러분 러일전쟁 그 시기예요. 그 전후에서 나온 신문이 있으니 그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죠, 여러분들. 바로 외국인 베델이라는 인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요, 바로 신민회 회원이기도 했던 양기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이 대한매일신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베델은 영국 그리고 치해법권자. 그러니까 일본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 할 말을 하는 신문. 진짜 그래서 1등 신문이 돼요. 이 대한매일신보 읽고 있으면 시원합니다. 당시 그 일제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이제 쭉 흘러가다가 이제 결국 이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되죠. 그 즈음에서 이제 모든 신문들이 다 폐간되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로 들어가니까 모든 언론이 폐간되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될 겁니다. 어쨌건 개항기와 함께 한성순보로 출발했던 이 언론의 시작. 지금 언론의 모습들은 또 어떤 모습들인지. 근데 요즘 이렇게 기자님들 왜 이렇게 욕을 먹죠? 왜 댓글 보면 맨날 기자님들을 참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표현을 하는 게 보면. 그죠? 어쨌건 언론이란 정말 그 사회의 거울로서 그 사회의 어떤 가야 될 방향을 정말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언론의 출발, 한성순보부터 대한매일신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또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무엇일까요? 답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써놨잖아. 바로 광의원입니다. 이 광의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요. 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광의원이 지금 이 갑신정변 직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를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그들에 의해서 민씨 세력들, 온건개화파들이 칼 맞아서 많이 죽어나가요.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민씨 세력가, 그 민씨 세력가 중에 한 명이 이 알렌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로 오기도 하고 뭐 어떤 여러 역할도 오는데 그 사람의 의술에 의해서 목숨을 되찾습니다. 자, 이러니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병원키 달래요. 병원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의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갑신정변 관련이 있는 그런 근대식 건물입니다. 이 광의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 병원 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거기다 뭐라고 코멘트하긴 그렇지만 두 학교에서는 뭐 다 자기들의 출발은 광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그건 뭐 그분들이 알아서 논쟁하실 분들이고, 예, 어쨌건 이 광의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설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시설도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자, 역시 이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여러 시설들인데, 자, 도전골련벨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개항 이후에 근대식 화폐를 발행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화폐 발행과 관련된 곳 어디일까요? 네, 안 적어놓으니까 모르는구나. 네, 바로 전환국입니다. 이거 앞에 했어요, 사실은요. 네, 앞에 왜 그 동학농민운동 때 왜 반봉건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조세 부담률이 많았다. 왜 이런 개화정책, 개화 시설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써놨잖아요, 그죠? 전환국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국이 없어지는 시점은 언젠가요, 여러분들? 이 전환국이 없어지는 시점. 이 전환국이 없어지는 시점은 바로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네, 백동환을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사업,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네, 이 메가타에 의해서 이 전환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환국 말고 왜 통리기무화문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그런 개화 정책 과정에서 외국의 사절단을 많이 보낸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 이름이 뭐였죠? 영선사. 그들은 왜 갔죠? 무기 배워 오려고. 그래서 갔다 와서 만든 창고가 뭐다? 무기 만드는 창고. 그렇습니다. 바로 기기창. 기기창. 요건 이제 무기와 관련된 곳이고요. 예, 바로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영선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이것만 나오면 딱 이건 갑신정변이다. 이 느낌이 와야죠. 그 키워드가 됩니다. 바로 우정총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우편 기구. 바로 우정총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딱 그 오픈식 할 때 뿌리야 하고 하면서 이제 이 급진기아파가 이 온건기아파들 칼로 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역사 현장이 바로 이 우정총국이었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요 앞에 이제 이모군란 벌어졌죠. 갑신정변 벌어졌죠. 이게 지금 엄청난 격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갑신정변 창덕궁에서 청과 일본 군대가 이 소규모 전투까지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이러다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실을 빨리 본국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릴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일본에 알리려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런 거 보니까 참, 야, 이 당시에는 진짜 뭔가 하나 이렇게 일본의 사실 한번 알릴 때만 해도 뭐 한 달 이상은 가겠네. 그죠? 갑신정변이 벌어졌대. 우린 바로 톡에다 탁 치면 되잖아요. 야, 갑신정변이 벌어졌대. 바로. 1초 만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산까지 가가지고, 배를 저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다시 뭐 말을 타고, 다시 그 도쿄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와. 그러니까 이거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전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왜 전신을 만들었냐면 전보를 보내려고요. 왜 또도또똑 모스보호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전신을 놓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또 갑신정변 이후에 요 80년대 후반에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이라이트, 근대화 시설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조명빨. 우리 연구소의 이 조명빨은 정말 끝내줍니다. 네. 제가 좀 잘생겨 보이죠?
비웃어요? 좀 많이 상처를 받네 지금. 네. 제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조명을 끄면 제 얼굴은 더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켜놨으니까 이 정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조명, 이 전등, 이게 이때 이제 처음으로 라이트를 쫙 비추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전등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전등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네, 바로 경복궁에서. 그렇군요.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불빛이 나왔군요. 근데 이 전등은 여러분들 어디 전등인지 알아? 어디 회사 전등인 줄 알아? 바로 에디슨 전등이에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빠르게. 진짜 이 당시 고종은 얼리버드야. 뭔가 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빠르게 경험해 봤던 그런 시기. 80년대 후반에 벌써 이 전등이 쫙 놓여지고 있더라. 전등이 참 고맙죠. 이 전기의 고마움. 네. 이렇게만 고맙다고 생각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의 전등 때문에 이게 맨날 야간에다 맨날 일을 한다고. 이 에디슨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가슴이 또 아프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1894년, 95년 그 라인 이후에 이제 1890년대로, 이거 이제 80년대였잖아요. 이제 90년대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런 근대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전화였더라. 이 전화에 얽힌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명성황후, 즉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의심이 가는 일본인을 죽여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려는 순간, 사형을 시행하는 순간,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리리리리름, 고종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그 사형을 멈추도록 하라! 라고 해서 전화가 없었으면 백범 김구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전화기 때문에 백범 김구가 있었고 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믿거나 말거나. 네. 제가 볼 때는 요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화기하고 이 백범 김구의 그 사형, 요게 좀 날짜가 살짝 언밸런스합니다. 뭐 어쨌건 간에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전하였습니다. 1890년대 나오고 있죠. 자, 특히 여러분들 1899년도, 이 99년도를 제가 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때가 대한제국기, 잘 나가는 대한제국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대한국 국제,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대한국 국제가 선포되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정말 이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의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굉장히 어떤 근대적인 그 시설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차였습니다. 전차. 그리고 여러분들 경인선. 와우, 인천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놓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지 마실 게 있습니다. 바로 이 1904년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러일전쟁. 그 러일전쟁 이전과 이후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이 경인선은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서 건설되었다. OX. X죠. 왜냐면 경인선 놓을 때 러일전쟁 없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러일전쟁은 뒤쪽입니다. 자, 이번 문제. 경부선은 부산으로 가는 것이죠. 경부선을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서 건설되었다. OX, O입니다. 요걸 이제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인선과 경부선의 구분점은 러일전쟁이다. 러일전쟁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의주로 가는 경의선도 놓아져요. 이건 바로 그 다음에. 즉, 이 경부선과 경의선은 모두 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네, 이 경부선과 경의선은 바로 전쟁 수행을 위해서 어떤 전쟁? 바로 러일전쟁.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반면에 경인선은 러일전쟁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라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인선하고요. 이 경인선하고요. 그 다음이 이 경부선 그리고 경인선 있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네,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비록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다 없다로 구분되지만 어쨌건 세계 모두 다 일본에 의해서 부설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근대적인 어떤 시설들이 지금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는요, 또 문제를 한번 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틀렸다, 야. 써놨잖아요, 여기. 원산학사. 네.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이 원산학사는 여러분들, 어떤 근대적인 어떤 그 문물도 가르치지만, 네, 무예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왜 원산이냐는 거예요. 왜 원산이냐? 하필이면 왜 원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냐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개항장 기억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은 어디였죠? 부산.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였죠? 원산. 세 번째가 인천. 원산이 개항장이었군요. 즉 근대 문물들을 빠르게 수용하는 그런 공간. 자, 그 공간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근대 문물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이 원산학교다. 그래서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원산학사로 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여러분들 갑신정변 그 이후 188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때는 여러분들 그 선교사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좀 많이 짓게 됩니다. 자, 어떤 학교들이 있냐 한번 살펴볼게요. 선교사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워진 학교들인데요. 자, 먼저 배제학당 또는 이화학당 또는 경신학교 뭐 이런 학교들, 네, 이런 학교들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사립학교의 그 명맥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러일 전쟁 있잖아요. 예,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직후로 갑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어떤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애국개몽 운동이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온 학교들을 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교가 있냐면요. 우선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한번 좀 볼게요. 이건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애국개몽을 이끌고 있었던 이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학교인데요. 먼저 국내는 여러분들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네. 제가 얘기했죠. 이 대성학교. 네, 신민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신민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가 있냐면 국외. 이건 이제 제가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저쪽 북간도 쪽에 서전서숙이라든지 그다음에 명동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또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명맥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만들었던 원산학사로 출발했던 그 학교가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 국가가 주도했던 그런 학교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국가 주도의 학교를 봐야 되니까. 어쨌건 최초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립학교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살짝 국가에서 만들었던 학교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뭐냐면 동문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문학. 자, 이 동문학은 여러분들 이게 좀 근대적인 어떤 그 종합학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는 이제 뭘 가르쳤냐면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바로 외국어예요. 왜냐면 지금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어를 알아야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이런 학교를 만들다가 이제 갑친정변 이후에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근대적 학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유경공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외국인에 의해서. 이 외국인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이 학교를 통해가지고 지금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말 그대로 유경이에요. 육성하는 곳이에요. 영재를 육성하는 그런 공원, 국가 주도의 그 학원, 학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경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근대적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가 뭐 이 외국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그 영어 선생님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이제 헐버트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 때 왜 사회면에서의 개혁에서 근대적 학제를 구성하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뭘 선포하면서 나온 것이죠? 네, 바로 교육 입국 조서예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 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 이제 정말 근대적 학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육 입국 조서의 어떤 의미는 바로 근대적 학제, 근대적 학제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등장했던 학교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학교가? 아니, 뭐 똑같아요. 지금도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가 바로 소학교였으니까 소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이 가면 이제 중학교도 등장을 할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런 학교를 좀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범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어는 여전히 중요하니까 외국어 학교도 만들고, 이런 모습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대한제국기가 되면은 바로 중학교까지 또 이렇게 양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한성중학교, 다 이 앞에 이제 한성자가 붙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나온 학교들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육입국조서 이전의 학교들과 교육입국조서 이후의 학교들을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그래프를 그려진 이유는 뭐냐면 그걸 좀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교육입국조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근대시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국어와 역사 또 기타 부분에서 특히 구한말, 러일전쟁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외교권이 강탈되었던 이때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국권 피탈기예요.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런 뭐 국어나 역사나 또 종교 이런 쪽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 신소설이라는 게 나와요. 신소설, 뭔가 어떤 새로운 소설이라는 건데, 자, 이 신소설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은세계. 은세계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 소설이 무대도 올라갑니다. 연극 형태로 무대도 올라갑니다. 당시 원각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각사,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 연극을 올릴 수 있는 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원각사였거든요. 이 원각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여러분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신소설 금수회의로, 나중에 이제 이게 금서로도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으로도 됩니다. 왜? 19금이야?
야한 책이야? 아니고요. 금수회의록은 뭐냐면 당시 어떤 그 동물들이 당시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모습들을 비판하는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금서가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시로는요. 시죠, 시. 시도 뭔가 어떤 새로운 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당시 대표 중에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렁꽝꽝. 오. 해에게서 소년에게. 요건 이제 신체, 최남선. 육당 최남선에 의해서 또 이렇게 쓰여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쪽인데요. 이쪽이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을사늑야 지금 국권 피탈기니까 뭔가 어떤 뜨거운 가슴을 좀 이렇게 뛰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임진의 이순신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인전. 그 다음에 어떤 각국의 어떤 흥망사, 외국의 흥망사,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했는지 이런 책들이 다수 출간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이때 이제 독사신론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채호 선생이 쓴 글인데, 신채호 선생이 쓴 글인데, 이 책은 특히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우리 이 민족의 이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이런 민족주의 사학의 그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글.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를 한번 본다면 천도교가 있습니다. 선생님 천도교 뭐예요?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익숙한 종교예요. 바로 동학. 이 동학이 이 천도교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천도교의 그 기관지가 있다면 만세보 이런 어떤 그 기관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종교가 뭐냐면 바로 대종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 대종교는 뭘 믿는 거냐면 바로 단군을 믿는 거예요. 단군을. 바로 나철에 의해서, 나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종교인데요. 단군을 믿는 그런 종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역사학자로 이제 또 이름을 날릴 박은식이 어떤 그 새로운 유교를 정말 유교 구심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유교를 좀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항기에 있었던 여러 문화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때요? 이게 다 최초죠? 그렇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문을 열면서 만들어졌다면 다 최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한번 오늘 봤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 많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